비트코인. 이게 미래의 화폐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전쟁 무기에 가까웠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 들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때는 세상을 바꿀 것 같았던 비트코인에서 지금은 자본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게 단순히 비트코인이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맡겨진 임무를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의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야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예측을 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자본과 기술의 흐름, 그 밑에 깔린 더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읽어보는 데 초점을 맞출 거예요. 비트코인은 대체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어떤 임무를 수행했고 또 왜 그 눈부신 성공이 역설적으로 지금의 위기를 불렀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 다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큰 그림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네요. 비트코인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만한 이골드라는 게 있었군요. 맞습니다. 1996년에 나왔으니까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갔죠. 이골드가 말 그대로 디지털 금을 표방하면서 인기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뭔가요? 모든 거래 기록이랑 자산을 단 하나의 중앙 서버에서 관리했다는 겁니다. 결말은 예상 가능하죠. 결국 FBI가 이 서버를 그냥 압수해버렸고 창업자는 기소됐어요. 그러자 이골드 시스템 전체가 하루아침에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아, 중앙에 있는 스위치 하나를 딱 내리니까 모든 게 끝나버린 거네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골드가 그렇게 사라지고 불과 3개월 뒤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논문이 딱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이게 그럼 사토시가 이골드의 실패를 직접 보고 이건 이렇게 풀어야 해 하고 바로 답을 내놓은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둘 다 어느 정도 맞다고 봐야죠. 당시 암호화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비슷한 논의가 활발했어요. 근데 이골드의 실패가 그 논의에 아주 결정적인 방향을 딱 제시해 준 겁니다. 사토시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단일 실패 지점, 이게 있으면 그냥 끝이구나. 결국 생존이 문제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핵심 설계 철학은 편리함이나 속도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직 생존이었습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검열할 수 없고 셧다운 시킬 수 없는 시스템. 이게 비트코인의 최우선 목표, 바로 검열 저항섬이 된 거죠. 애초에 커피 사 마시는 그런 편리한 돈이 아니라 절대로 죽지 않는 자산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건 기존 금융 시스템에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규제와의 전쟁이었죠. 수년간 정말 많은 국가랑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냥 국가 통제를 벗어난 금융, 저항,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길었던 공성전의 끝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네, 월가의 거인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고 맞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시작으로 기관들이 들어오고 각국 정부도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죠. 이걸 두고 사실상 제도권의 항복선언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 항복이란 표현이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비트코인을 ETF라는 틀 안에 가두어서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자산으로 길들여버린 건 아닐까요? 일종의 포섭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게 항복이냐 포섭이냐는 지금도 논쟁거리예요. 하지만 자본의 흐름에서 보면요. 월가가 비트코인을 자기들 시스템 안으로 들였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이 더는 대안이나 저항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 셈이거든요. 싸움의 대상이던 성벽 안으로 들어간 거죠. 아, 거기서 역설이 시작되는군요. 네. 비트코인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성공 때문에 존재 이유였던 싸워야 할 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전쟁을 위해 만든 강력한 공성무기가 평화의 시대에는 쓸모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전쟁은 끝났는데 막상 평화의 시대에 비트코인을 쓰려고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불편하죠. 매우 불편하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저도 초기에 비트코인 보내다가 주소 잘못 복사해서 식은땀 흘린 적이 있어요. 전송 버튼 누르기 직전에 알아채서 망정이지 그때 딱 느꼈죠. 이건 일반 대중이 쓰기엔 너무 무자비한 시스템이다. 맞아요. 주소를 한 글자라도 잘못 보내면 그냥 영원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해킹당해도 누구 하나 책임져 주는 곳이 없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중앙을 하는 그 멋진 이상을 포기하고 편리함과 안전을 찾게 돼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에 자산을 맡기는 거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이네요. 중앙 시스템을 없애려고 태어난 기술을 우리는 다시 중앙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해서 따질 고객센터를 원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이런 기술적, 심리적 장벽 말고도 수익률 면에서도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에 나오고 있죠. 한때는 나스닥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자랑했는데요. 네, 그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고위험 고수익의 대명사였는데 이제는 고위험 저수익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한 4년 데이터를 보면 그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엄청난 변동성의 위험을 감수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별로 크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구간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비트코인 수익률을 앞지르기도 했어요.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비트코인 초창기 투자자들, 이른바 오지라고 하죠. 이분들은 이제 수익을 실현하면서 구조적으로 물량을 시장에 내놓고 있어요. 반면에 ETF로 들어온 새로운 기관 자금은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2%, 아주 소극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처럼 가격을 막 폭발적으로 밀어올릴 매수세는 없는데 기존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은 계속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과거랑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제 예전처럼 몇십 배씩 오르는 그런 수익은 기대하기 힘든 환경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불편하고 수익률도 예전 같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들은 진짜 뭘 원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우리는 코드가 곧 법이다 라는 완벽하지만 차가운 시스템을 원할까요? 아니면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복구 가능한 시스템을 원할까요? 바로 여기서 테더의 사례가 아주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테더는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USDT를 발행하는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범죄에 연루된 USDT를 동결시키거나 해킹당한 자금을 회수해서 주인에게 돌려준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아, 비트코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죠. 비트코인의 철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중앙화된 주체가 마음대로 자산을 동결시킨다. 이건 비트코인이 그토록 저항했던 바로 그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돈을 되찾아주는 그 인간적인 개입이 훨씬 더 중요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사례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완벽하게 기계적인 시스템보다 실수가 생겼을 때 누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즉 복구 가능한 시스템을 본능적으로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요. 이게 바로 전통 금융 시스템에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재자가 필요한 이유기도 하죠. 코드는 법이다 라는 비트코인의 순수한 이상이 현실 세계의 복잡함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듣고 보니 비트코인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는 주장이 꽤 설득력이 있네요. 하지만 자본은 잠들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 똑똑한 돈들이 비트코인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분석을 종합해보면 자본은 이제 이야기에서 실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마법의 인터넷 머니라는 강력한 서사로 성장했다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우리가 현실에서 만질 수 있는 자산들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대의 주인공으로 토큰화된 실물 자산, 즉 RWA가 지목되는 겁니다. RWA, 토큰화된 실물 자산. 예를 들면 토큰화된 주식, 금, 달러 이런 것들이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그냥 주식을 토큰화한다고 하면 기존 증권사 앱으로 편하게 거래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그게 더 빠른가요? 아니면 더 싼가요? 아, 탁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RWA의 핵심 가치와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블록체인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산을 실어나르는 배관역계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배관은 기존 금융의 낡은 배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졌죠. 첫째, 24시간 365일 국경 없이 작동해요. 뉴욕 증시가 문을 닫아도 우리는 미국 주식 토큰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 중간 관리자를 확 줄여서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고요. 셋째,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특정 수익률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팔리게 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바꾸는 스마트 계약을 주식 토큰에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자산을 디지털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자산에 새로운 기능과 유동성을 불어넣는 거네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산의 분할 소유가 가능해져요.
수십억짜리 강남 빌딩이나 피카소 그림을 수백만 개 토큰으로 쪼개서 우리가 단돈 10,000원으로도 그 자산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 구명의 낡은 배관을 걷어내고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새 배관으로 교체하는 거대한 작업이 이미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는 더는 특정 블록체인이 왕이 될 수 없어요. 아, 그게 무슨 뜻이죠? 스테이블 코인 USDT가 수수료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트론 네트워크로 대규모로 이동한 것처럼요. 자산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블록체인, 즉 가장 효율적인 배관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옮겨 다닐 겁니다. 자산이 주인인 시대가 열리는 거죠.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은 결코 실패하거나 망한 게 아니군요.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그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내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야 했던 그 거대한 역사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연 위대한 선구자였어요. 그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제 디지털 형태로 자산을 소유하고 옮길 수 있다는 걸 믿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닦아놓은 그 길 위로는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묵직한 실물 자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의 흐름이 바로 그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열어준 이 새로운 기술의 무대 위에서 앞으로 어떤 실물 자산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걷는 길거리의 빌딩일 수도, 혹은 미술관에 걸린 그림일 수도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